부경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 여러분들의 4년 동안 대학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중에 특히 모든 학생들이 꼭 한번 거쳐가야 될 독서로 세상 읽기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등학교 시절까지 책을 많이 대해왔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기 위해서 같이 읽었던 교과서에서부터 비롯해서 교과서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는 참고서들, 그의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죠. 그런데 대학에 오면 단순한 교과서를 넘어서서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독서로 세상 읽기라는 이 과목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해 가는 데 필요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독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기록된 글자들, 그 글자들을 한 권으로 묶은, 그리고 도서관이나 또한 책방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을 우선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형체적으로 보이는 책의 모습은 그렇죠. 그런데 책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정의해 본다고 하면은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인류 문화사를 형성해온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실 처음 인류는 나름대로 기록해 두어야 될 것들 혹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의 상태로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록할 수 있는 대상, 예를 들면 돌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혹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어떤 기록 대상을 발견함에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인간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기록들은 책으로 정의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종이에 활자를 통해서 책으로 묶여져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책이라고 하는 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책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나름대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고 연구하고 혹은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책으로 출판되어서 인류 문화사에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책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내용, 지식들을 탐구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이 세상에 대한 해석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도 이 다양한 세상을 다양하게 해석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들을 좀 쉽게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책들을, 인간에 대한 해석을 한 책들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문과학에 소속되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나라고 하는 개인이 너라고 하는 또 다른 타자와 만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인간이 이룬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탐구한 인문과학에 비해서 인간이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한 그런 책들도 수없이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상을 보여주는 책들을 우리는 사회과학 도서, 사회과학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종류는 인간 자체를 다룬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인문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회상을 다루고 있는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사회과학에 속한 책들이 있음과 동시에 또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물들로 엮은 자연과학 도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인문과학 도서, 사회과학 도서, 그리고 자연과학 도서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책을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공통적인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혹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탐구하고 이 세계를 해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한 저자가 이 세상을 해석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펼쳐보게 되는 책들을 보면은 저자들이 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저술한 공동 저자의 책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에서 공통적인 점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해석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책을 쓴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기도 하고 책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려고 하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책들을 읽게 되고 대학 생활을 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던져져 있는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그 서적들이 다 완전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책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문과학에 속하는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 시집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시집은 한 시인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바를 감성의 바탕을 두고 나름대로 하나의 세계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작품집이죠. 그런데 이 한 시인이 이 세계를 해석하고 노래한 내용들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이 시인만의 어떤 특별한 세계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해석해놓은, 시 세계 속에 해석해놓은 이 세계가 온전한 것, 온전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시집이 꽂혀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시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들이 각자 입장에서 세계를 해석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저자가, 책을 쓴 한 저자가 모든 세계를 온전하게 다 해석하고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서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해석한 부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문학 서적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사회과학 서적, 미디어 정책 개혁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디어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분석해 놓은 책들이죠. 근데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디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정책이지, 이 정책이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저자가 이 세계를 해석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진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이 온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은 쓰여지고 또 다른 저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학에 속하는 이런 책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책 자체의 표지도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바다, 우리 물고기에 대한 연구 서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경대학은 전통적으로 이 수산과학 분야에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이 분야 전공 교수님들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밝혀놓은 우리 바다, 우리 물고기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한 부분 밝혀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바를 새롭게 분석하고 우리에게 발견된 새로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기록이긴 하지만은 한 권의 책으로서 그 모든 사실이 온전히 해명되고 해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펴져 나올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기존 해석되었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책의 본질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계를 해석한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을 우리는 독서라고 하죠. 그런데 1차적으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책을 읽을 때에는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의도한 주제를 정확하게 우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책을 읽어가야 됩니다. 시집인 경우에는 시인이 이 세계에서 경험한 바를 자기 나름대로 느낀 바를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집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시인이 왜 이런 시를 노래했을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책을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장, 문맥의 어떤 전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해력을 쌓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어떤 책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서 계속 읽지를 못하고 도중에 그만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들은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내가 읽어가기에 적당한 수준의 책 내용이어서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읽은 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의 내용이 내가 읽어가기에 힘들든지 쉽든지 그것도 독서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책을 읽고 반복해서 저자가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읽는 작업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독서 행위의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책은 어떻게 보면 책만 있는 것 같지만 책은 저자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면서 책 내용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기록한 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책을 읽어가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내용 혹은 보여주고자 한 어떤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저자에게 다시 질문하는, 다시 말해서 책과 대화하는 식의 독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저 일방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가는 어떤 수준에서 책을 읽어가게 되면 책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의 도서든 어떤 책이든지 간에 조금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저자가 나에게 뭔가 문제를 던져준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또 반대로 저자는 이렇게 책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라고 저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독서 행위를 통해야만이 저자가 의도하는 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서 행위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독서의 어떤 깊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의 어떤 삶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이 사회 현실 그리고 시대적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독서 과정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단순한 의미 차원의 어떤 책 읽기가 아니고 의 차원의 책 읽기입니다. 의미 차원의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저자가 의도하는 주제 파악선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의 차원의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나의 삶에 아니면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의 의미를 나의 어떤 삶과 관련시켜서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야 책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읽어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책 읽기의 수준은 단순히 의미 파악이나 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책 읽기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책 읽기의 단계입니다. 제가 책을 정의할 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책을 저술한 전문가들이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인간이든 사회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어떤 결과의 기록물이 책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의 혹은 공동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 아니면 새로운 발견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책은 나름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책이든지 간에 그것이 문학 작품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문과학 서적이든 사회과학 서적이든 자연과학 서적이든 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나 한계, 이 책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학생들의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는 어떤 선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추어야 될 비판적인 책 읽기인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왜 비판적인 책 읽기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주로 교사 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선배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의지에 있었습니다. 기대어 왔다는 거죠. 대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주체적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읽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이 주체적인 어떤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판적인 사고력입니다. 대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 전공 분야에서 나름대로 마련해야 될 아주 도전적인 창의성을 만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학 4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영역들을 개발하고 창조해가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키우는 근원적인 바탕은 바로 대학생들이 갖춰야 될 비판적인 사고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좋은 매개는 역시 독서를 통한 비판적인 사고력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에 있어서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과 현실과 관련시켜서 의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적인 사고력은 독서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태의 행위들보다는 더 많이 키워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의 장점이고 독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지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책을 읽는 차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한계점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린 비판적인 사고력,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도전 정신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독서 후의 활동들을 계속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독서 후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독서 토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 독서 토론이죠. 왜 독서 토론이 필요하냐면은 동일한 한 권의 책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었다 하더라도 그 한 권의 책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선 이해의 크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혹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들 중에 다이제스트화된 작품을 읽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험하고 이제 대학에 와서 다시 어릴 때 읽었던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때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고 독서력이 늘어나게 되면 동일한 한 작품을 두고도 이해하고 해석하는 깊이와 폭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꼭 같은 책을 동시에 읽었을 때 각각이 그 책에서 이해하는 내용과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어떤 해석과 이해를 토론을 통해서 서로 나눔으로써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해석해내지 못했던 어떤 책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 독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독서 토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저 책을 한번 읽고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읽을 때 나름대로 이 책에서 1차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의미를 좀 정리하고 간단히 요약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 차원을 넘어서 의 차원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의를 생각한 부분을 다시 간단히 메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메모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더 넓고 깊은 책의 의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책을 여러 사람이 읽고 공유함으로써 나름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됨으로써 책의 내용은 더 풍성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소통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 아니면 사회에 대한 이해,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독서 토론은 굉장히 한 권의 책을 다시금 자기 속에 체화시키고 나름대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서 토론은 아주 유용한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서 후의 활동으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독후감 쓰기입니다. 말로서 서로 읽은 책의 내용을 주고받는 이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로 쓰는 차원은 더 내용을 자기화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 행위 속에서 이 말을 하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하기와 쓰기의 어떤 차원은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사유가 가능한 과정이 이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오면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 쓰기를 굉장히 많이 강요에 가깝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모든 과목들을 수강하는 과정 속에서 레포트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내용을 글로 쓸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앞서 독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독서를 통해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작업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서 토론과 마찬가지로 독후감 쓰기에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독후감을 쓰게 되는 형식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문학 작품을 읽고 쓴다라고 하면은 그 문학 작품 전체를 이렇게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숙제로 독후감 쓰기 활동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죠. 그걸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쓴 독후감은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읽은 책 내용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주 의미가 있었다. 혹은 소설 작품이었다고 하면은 주인공처럼 이렇게 나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줄거리 중심의 독후감 쓰기가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독후감 쓰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책 내용 전체를 줄거리를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중에 나에게 내가 읽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강력하게 인상을 주었던 장면이라든지 혹은 작품 같으면 어떤 한 인물이라든지 사회과학 도서 같으면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정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는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후감 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펼쳐갈 것인가. 그 부분을 요약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독후감을 쓰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후감 쓰기 형식은 편집글 형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소설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자기가 아주 감명 깊게 인상 지어졌던 한 장면을 중심으로 그 작품을 쓴 저자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편집글 형식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는 편지는 사적인 글쓰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글쓰기를 해갈 수 있는 글쓰기 양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자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저자에게 어떤 질문을 가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편지 형식 속에 담아서 글을 써가면 좀 더 쉽게 독후감을 써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자뿐만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을 수신자로 내세워서 그 주인공에게 내 생각, 감정, 느낀 바를 이야기하듯이 글쓰기를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니면 절친한 친구에게 이 책을 좀 권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친구에게 편집글 형식으로 책에서 받은 어떤 인상들을 정리해가는 방식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쉽게 글쓰기를 무리 없이 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글 형식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어떻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꼭 같은 책을 읽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서 토론회를 가지고 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독후감 쓰기의 어떤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한 권의 책은 여러분 가슴 속에, 머릿속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양식으로 저장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말로서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어떤 깊이를 좀 더 가져올 수 있게 하고 나름대로 왜 그런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함으로써 비판적인 어떤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배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에 있어서 독후감 쓰기를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앞으로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 관련 서적들, 이 많은 책들을 4년 동안 읽어가야 됩니다. 이 책들을 나름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읽어감으로써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들을 제대로 갖추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대학생들의 책 읽기 수준은 밑바닥 수준입니다. 이 현상을 나름대로 우리 대학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독서로 세상 읽기라고 하는 이 과목을 설정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희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어가야 될 필독서 300권을 선정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 300권 중에 15권 이상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은 제출된 독후감을 일단 평가해서 학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학점을 이수함과 동시에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4년 생활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해가야 되겠지만 그런 도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힘은 세상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한계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힘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배양할 수 있지만 독서가 가장 좋은 활용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이 독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4년 후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 분야에서 일할 때 이 세상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넓게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의 입장에 서서 새롭게 세상을 일구어가는 그런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영역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 전문 영역에 책을 쓸 수 있는 한 사람의 저자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영롱한 시어를 사랑한 그는 이 시대 민족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경대 국문학과 남송호 교수와 함께 윤동주 시인의 시 세계를 조명해 봅니다. 2018년은 이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 지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접하면서 이 시인의 시가 이렇게 순수하고 투명하고 인간의 삶을 이 정도로 치열하게 그려낼 수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윤동주론을 썼고 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면서도 윤동주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윤동주와 인연을 맺게 된 원인이죠. 그 이후로 이제 윤동주론을 통해서 제가 신춘문예 평론으로 등단을 하기도 했고, 그로 통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기 힘든 윤동주의 매제였던 오형범 씨를 부산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윤동주가 우리 한국 시단에서 어떤 시인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동주는 대학 졸업을 기념해 19편의 시를 모아 자선시집 병원을 출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안전을 염려한 이양하 선생의 만류로 결국 세상을 떠난 3년 후인 1948년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발행됩니다. 일단 윤동주 시편을 읽어보면 이육사 시인과 같은 아주 드러나는 저항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가 지향했던 어떤 내면적인 성찰의 모습이라든지 그 시대에 대한 아픔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사귀는 그런 유형의 시인으로서
민족 시인의 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 특히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런 정도로 시어들을 나름대로 갈고 닦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시사의 그 보배로운 그런 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윤동주 시를 대표하는 시라고 하면 저는 서시를 들고 싶습니다. 이 서시는 짧기는 하지만 그가 고백하듯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노래함으로써 매일매일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는 삶,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느낄 때마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지향했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1955년 정음사에서 펴낸 오리지널 표지 디자인판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슬픈 족속, 흰 그림자, 쉽게 쓰여진 시 등에서 조국의 아픔과 역경, 그리고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은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일본어도 번역되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불어로도 번역되고 터키어로도 번역돼서 전 세계 시 연구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 연구 텍스트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 현대 시사 연구에서도 윤동주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윤동주 시 정신을 좀 더 확산시켜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동주를 사랑하는 아니면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들이 좀 더 많이 읽혀져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롭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인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윤동주 시편에 보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 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들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의식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부끄러움의 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시처럼 시인은 슬픈 천명을 가진 운명인가 봅니다.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며 고독 속에서 29의 나이로 숨져간 순백의 청년 윤동주. 그의 삶은 시였고 그의 시는 곧 삶이 되었습니다. 시와 시인은 원래 그래야 하나 봅니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즈음해 한껏 그를 그리워해 봅니다. KNN 황범입니다.